7월 2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7월 첫 거래일이자 하반기 첫 거래일인 1일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일본의 2분기 단칸지수가 호조세를 보인 데다 유로존과 영국의 6월 중 제조업 PMI도 16개월 만에 최고수를 기록한 것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44%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92%, 0.54% 상승했습니다. 7월 첫 거래일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지표가 1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및 건설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게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영국은 1.49%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76%, 0.31%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6월 제조업 경기가 50.9를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며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6월 유로존 제조업 PMI도 48.8을 기록하며 최근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줬고 영국의 6월 제조업 PMI도 52.5를 기록하며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6월 제조업 PMI는 50.1로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5월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민간 건설이 호조세를 이어간 가운데 공공부문 건설까지 증가하며 주택 경기 회복세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7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던 어제 코스피는 나흘 만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는데요. 결국 0.4% 정도 내려서 1855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은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서 1.7% 가까이 올라 527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주가 대부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올랐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과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가 좋은 성적표를 내놓자 모두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요. 국내 증시 흐름과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고요.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7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자 하반기의 첫 거래일이었죠. 어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제조업 지표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해외발 흥풍 소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지표 호전세까지 겹치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맞이했는데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상당히 잘했던 미국 증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문제가 된다면 지금은 15,000선 자체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렇게 오르는데 가장 크게 기인한 것은 앞서서 김보람 앵커가 말을 했던 것처럼 바로 PMI 제조업 지수죠. 제조업 지수를 한번 보시면 미국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50.9를 기록했는데요. 전월 같은 경우에 49를 기록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랐다는 거죠. 하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50을 분기점으로 50 이상이 되면 경기 확장 국면, 그리고 50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경기 수축 국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축했던 경기 자체가 지금은 확장되는 시기라고 그렇게 미국 시장은 좀 인식을 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지표가 있었는데 바로 미국의 5월 건설 지출이었습니다. 5월 건설 지출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0.5%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인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택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건데 거기서 좀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4년 내 최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설업 지수라든지 이런 경기 모멘텀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이 부각될수록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위험자산이라고 하면 주식 시장에만 투자되는 부분을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것 말고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더 남겨놓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더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뿐만이 아니라 위험자산에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에 모든 돈이 거의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주택시장에도 흘러갈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로존에 대한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오늘은 제조업 지수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48.8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48.8이라고 하면 이게 수축 국면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일 때는 16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유로존 자체의 PMI 지수,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실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 금가격 같은 경우 2.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1255달러 90센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2.490%로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런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다만 우리가 오늘 미국 증시를 본다면 15,000선 여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보시자. 그만큼 15,000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된다. 저항 구간으로 상당히 큰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상한가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유럽에서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관련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이대주주였던 바이오톡스텍까지 상한가로 급등을 했고 여타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 점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께 이 바이오 제약주 부활의 신호탄인지 이 부분 한번 점검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는 그런 바이오 제약주가 아닌가 그렇게 좀 논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제약주 차트를 잠시만 같이 보시면 지금 20일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 견인을 하는 모습이 좀 더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코스닥 차트를 한번 또 같이 보시면요. 아직까지 20일선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약주 자체가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좀 더 한 발 앞서서 시장 자체를 이끌어가는 주도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주자는 바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만이 지금 같은 경우에 오르더라도 코스닥 지수는 왜곡되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셀트리온만 오르고 전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은 지수상 좀 더 플러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빠져 있었고 상대적으로 하단에 있던 셀트리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램시마라는 어느 정도의 호재성 재료를 등에 얻고 모든 바이오 제약군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갔을 때 젠백스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 임상 실패를 통해서 지금 바이오 제약군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원군은 셀트리온이 떴다. 거기에 셀트리온이 다 한 번 더 모든 바이오 제약주를 등에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위에 있던 120일선을 돌파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인을 한다면 12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좀 더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소외주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하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인기가 높아지는 시점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바이오 제약주는 항상 고평가 논란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출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시면
매출이 5조까지도 잡힐 수 있다는 거지 지금 5조까지 잡힌다는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우리가 램시마에 대해서 좀 더 여기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잡히기 위해서는 3년에서 4년 사이의 기간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벌써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좀 더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매출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위주로 좀 더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앞으로 바이오주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매출이 좋아지는 종목 쪽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최근 들어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운수장비업종과 제약업종입니다. 그래서 운수장비업종은 바로 코스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좀 발현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종공업이라는 종목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좋은데요. 하지만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투자적인 매력 포인트는 바로 중국 쪽에 매출 자체를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 영업 실적으로 한다면 60% 정도를 지금 중국 시장에서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많이 나오냐면 현대차에 대한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 10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많이 팔린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세종공업의 실적이 좀 더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좀 인식을 하시는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큰 리스크였던 에라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실적만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하고 유럽에 같이 현대차, 기아차가 동반적으로 진출하면서 지금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세종공업은 뭐 가죽재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배기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열 연료를 만드는 부분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에 15,000원 부분을 매수가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윙적으로 좀 더 접근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000원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 그래서 좀 더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부분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는 투자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종공업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 주실 테마는 앞서도 한번 살펴봤었던 바이오주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가장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이쪽밖에 얘기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그 중심에는 셀트리온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이제 아시다시피 램시마 승인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참 주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급락했다가 또 다시 급등했다가 사실 코스닥 시장이 이제 아무리 좀 변동성이 크고 진행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은 적어도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4조 8천억대에 달하고요. 근데 어제 상한가 한 번도 안 풀리고 상한가 그대로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죠. 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내용들을 보면은 이 램시마가 승인이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출까지 이어지기에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몇 년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또 그 제약사들이 기존 원래의 본약을 가격을 낮춰버릴 경우에는 또 이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장담하기는 힘들고요.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크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자회사에게 매각을 해서 그것이 매출로 잡혔었고 자회사는 그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에는 매출이 크게 나온 걸로 그렇게 작성이 됐다는 의혹이 항상 많이 있었고요. 또 그 매출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를 주식을 담보 삼아서 대출을 받고 또 거기서 자금을 끌어오는 식의 구조다 보니까 이 주주들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빌려준 했던 그 쪽에서 그 주가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면 계약을 가졌던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만큼은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거죠.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제일 큰 이슈는 램시마 승인이 나고 나면은 회장이 이 회사를 매각을 시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전 고점을 넘어서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상승 자체가 좀 흐지부지해진다라면은 기존의 추세가 약세를 이미 전환을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시 좀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상승 여부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종목을 보유할지 아니면은 좀 매각을 시도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추가 상승할 수 있느냐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이지바이오입니다.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가에 꾸준히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장중에 이제 5,100원 선까지는 올라섰습니다. 5,2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의 진행을 보니까 주가가 한번 급등세를 타고 난 다음에 좀 박스권 진행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가 큰 내림폭 없이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랐다가 거기서 밀려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을 한 번 더 기다리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급락 나왔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업종별로 순환을 하고 있고 순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매도를 고려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무래도 급락 나온 종목들 위주로 반전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적 반등 수준에 그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맥시멈 아직까지는 한 5,500원 선을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신규 매수를 하는 종목들도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낙폭이 커졌고 그다음에 반등을 안 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전력난 관련해서 종목을 하나 소개를 드리는데요. 옴니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비가 오면서 또 좀 한풀 꺾이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어차피 날씨가 굉장히 더워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6월 말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치 기온을 달성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능형 전력망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는 또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전반적인 순환 주기 자체가 종목이 낙폭이 커지면은 순환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반전 자체가 전혀 안 나온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가시는 게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1,500원에서 1,55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7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손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이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어제는 예상하셨던 대로 중국 증시는 올랐지만 국내 증시 나흘 만에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조금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부터는 이제 21일평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기다리던 21일평이 어쨌든 간 견절차도 가까이, 지금 현 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일평의 이제 주가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 형태로 봐서는 21일평 자체의 저항에서 계속 이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뭐 5일일평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5일일평은 이미 이제 상승 트렌드로 돌아서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21일평에서 이제 어쨌든 21일평이 올라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1일평의 치열한 공방 부분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이제 급락이 이루어졌지만 어느덧 이제 주식이 보면 하락폭에 50%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이 하락이 워낙 강해가지고 여러분이 버티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제 버티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 모든 주식은 301일평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달에 한 번은 버팁니다. 두 달에 한 번은 301일평을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 이제 분홍 색깔이 여기 보라색입니까? 보라색 색깔이 301일평이기 때문에 301일평이 좀 전진적으로 조금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 1900대에서 주가는 이번 7월에 이 폭염에서도 주가는 제가 볼 때는 1900을 넘는다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의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900포인트의 의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장 자체가 참 쉽지 않는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4일 이상 떴고요. 거기 반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스닥 줄 때 파는 자리 아니다라고 했는데 코스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 코스닥 주가가 이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닥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할 때 뭐 어제 이제 셀트리온 때문에 그런데 방금 최병원 전문가도 말로 셀트리온은 좀 완전 늑대 소녀 같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닥을 또 추경 매수는 조금 불가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일목균형표 구름 변곡점에서 주가가 일단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이 변곡점 자체가 또 가까이에 또 있어요. 예, 가까이에 이제 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변곡점에서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제 그게 가장 관건인 부분인데 저는 저때까지 주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극적으로 조금 한 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하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매수는 아니다. 있지만 장 자체가 지금 최악의 국면은 분명히 미연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천천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전환선 다음에 이제 선행 스팬 원의 저항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행 스팬 이제 저항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행 스팬 원의 저항이 이제 떠나서 기준선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기준선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저항입니다. 이 여기가 이제 19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는 1900포인트까지만 지금 장 자체가 지금부터는 굉장히 주춤 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그 여러 선물 형태를 보면요. 선물 형태가 지금 그 선물 형태로 한번 볼 것 같으면 일단 미결제 약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미결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언제든지 사고를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께서 이걸 이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많다는 이 부분 앞으로 계속 이제 핵폭탄을 갖고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볼륨저 밴드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볼륨저 밴드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조금 차근차근 따박따박 매매를 하셔야 된다. 따박따박 매매란 말은 뭐냐면 적은 수익에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 매매를 계속 하시는 그런 국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481일평에서 반등해가지고 301일평까지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으로 봤을 때 장 자체가
일단은 301일평의 저항. 일단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301일평 137만 원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장 자체가 좀 주춤주춤하다. 지금은 장이 확실할 때 돈을 조금 더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컴퓨터가 굉장히 이상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분 계속 21일평에서 저항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가 이제 21일평부터 저항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21일평이 뛰어넘는 부분,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급락 나오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 제가 누차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어쨌든간 지금 안착해야 된다. 안착이란 것은 15,000 전후에서 주가가 고가 놀이를 계속 해주는 걸 바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장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이다. 최근 들어서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을 거의 뺏어 먹으려고 계속 눈만 벌건 사람들만 많은데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도 선물에 대해서 어떤 배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을 게 못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반등을 할 겁니다. 하지만 반등 자체가 굉장히 미미한 그런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어쨌든 간 21일평 자체가 내려온 이후에 21일평이 분명히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온 이후에 주가의 조정이 충분히 완성되는 그런 자리에서 주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고 아예 21일평 안착해가지고 21일평 돌리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더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구름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주가를 공격적으로 하는 게 좀 현명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그 선물의 무게중심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물의 무게중심 자체가 지금 지수가 선물의 무게중심입니다. 이 자리란 말은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비기고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대. 일단 이 상태에서 여기도 보면 21일평에 대해서 무섭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일평을 안착하는 시절에 공격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수수박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지금 랭커 차트라든지 스윙 차트, 그 다음에 PMF 차트를 봐서 상승 트렌스가 이미 갖는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고 특히 PMF 차트를 굴절을 보면은 이미 3단 1절, 2절, 3단 상승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은 안정권으로 주가 추세를 완전 바꿔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함부로 손을 안 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계로 봐서는 역시계의 무게중심 자체가 250에 있습니다. 250이 있다는 것은 지금 선물의 이제 그 희망 가격, 사람들이 누구나 지금 자리에서 250이 안정권이다. 그러면 8p 정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 제가 분명히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 자체가 논스톱 나오는 것보다는 쉬어 가는 자리가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이다.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고경의 특금 자체가 지금 현물에서 선물로 빠지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선물을 보면서 현물에 천천히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승천자가 삼성전자만 편입하고 70% 현금화 갖고 있는데 그런 현금화가 뭐니 해도 안 보일 때는 현금이 제일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절기에 굉장히 장마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서울센TV 보시면서 하루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남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수는 오늘 그리고 당분간은 오르겠지만 아주 미미한 반등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자. 21선 안착할 때 그때 공격적인 매수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석 소장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넥센 타이어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입니다. 동사는 국내 3대 타이어 전문 제조업체 중 하나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25%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타이어 3사 중 가장 방어적인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넥센 프로야구 구단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 및 광고와 홍보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방공영 준공과 더불어 중국 법인의 안정화 및 발전 등으로 양적인 면과 품질 면에 있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이 계속 양호한 편입니다. 유보율이 120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2주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부품주와 더불어서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이 관련주가 좀 괜찮은 추세인 것 같아요. 보유 기간은 약 2주고요.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7,500원 사이 두 분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8,500원입니다. 손절가는 15,5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기아차인데요. 수익 중입니다. 목표 가격은 65,000원이었는데요. 네, 계속 갈 수 있으려 봅니다. 현대차, 기아차 함께 지금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3인방이 아주 상승 추세가 좋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기아차입니다.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회사입니다. 현대 자동차와 함께 국내 자동차 완성업계를 선도하는 메이저 자동차 회사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도 700%입니다. 현재 약 6%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오늘부터 상승 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약 65,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현대차를 제가 보니까 8% 정도 갔다가 다시 눌림목을 줬어요. 그래서 항상 주식이 어느 정도 한 5%에서 8% 정도 갔을 때는 일부 좀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끝까지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번 주부터 최명성 트레이더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동안 이 시장에서 많은 고수들과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얻은 많은 경험과 원칙을 가지고 힘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운영하자 합니다. 물론 요즘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는 저도 수익이 안 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년 수익 100% 이상 수익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주식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과 기법을 구사 및 전수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침 방송 제가 한 4개월 동안 출연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거의 8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지난주 드린 셀트리온도 거의 아침 한 40-50% 수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착순 10분을 모집할 예정이니 주식으로 힘드신 분, 손실이 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7월 2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IG 투자증권입니다. NC소프트를 꼽았는데요. 하반기 중국 시장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과 길드워2 상용화 예정으로 조만간 중국 시장 모멘텀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요. 와일드스타와 모바일 게임 등의 모멘텀도 기대해봅니다. 투자 의견 다입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은 우리금융을 꼽았습니다. 우리금융의 투자 포인트는 실적보다도 민영화에 따른 주주가치 증가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영화로 주주가치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다입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은 포스코 엠텍을 신규 편입합니다.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이 흑자 전환하며 이익 증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순도 알루미나의 국내 독점 공급 업체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2,000원으로 하향합니다. 이어서 대신증권은 롯데 하이마트를 꼽았는데요.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올해 내내 2013년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9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은 태광을 꼽습니다. 수주는 신규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시작되면 청광밴드와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제품 믹스는 2분기부터 카본 제품의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은 물론이고 마진의 추가 개선도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LIG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전망과 대응 전략 들어보고요. 그리고 신규 편입 종목이었던 NC소프트 자세한 설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LIG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나흘 만에 쉬어갔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앞서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 반등에 대한 기대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주가가 급락 이후에 저점에서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일단 15,000선대에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 미증시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적 완화의 출구 전략이 좀 지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은 좌우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양적 완화의 출구 전략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증시도 여전히 단기적으로 급락 이후에 반등을 줬지만 여전히 15,000선대에서는 추가적으로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분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아직까지 매매 전략을 좀 조심해 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이 좀 반등을 주면서 일단 상승세를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중에 결국에는 위에서는 또 매물에 막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는 매수세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치고 나가기에는 시장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역시 수급에서의 부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매수한다 하더라도 이 앞전의 매도에 비해서 너무 미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과 함께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시장을 받쳐주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 힘이 미약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은 미증시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시초가부터는 저점의 매수가 형성되면서 반등 출발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반등 출발할 때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없겠고요. 또 추격 매수한다고 해서 지금 장세에서 대박의 모습을 보여주긴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또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이 역배열 시점에서의 급락 이후의 반등이라는 점을 체크하면서 아직은 매매 전략을 좀 짧게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는 역시 1851포인트 월초 시초가가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월봉상 양선이 되어야 결국에는 7월 달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음선일 때는 6월 음선의 모습을 보여준 장세에서는 급락의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결국은 1851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만 투자분들이 짧은 매매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NC소프트던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라든지 게임 관련주들은 방학 시즌이 되면 이제 관심이 가는 테마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NC소프트도 일단 주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또 2012년 12월에 고점을 기록한 것이 38만 원인데 현재 16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주가 조정과 기간 조정이 20개월에 걸쳐서 일단 이어지면서 충분한 주가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일단 투자분들 관심이 가는 것은 역시 2분기 리니지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있고 또 여전히 여름방학 테마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가가 바닥을 찍어주려면 모멘텀이 필요한데 일단 중국 상용화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과 길워드2가 역시 상용화의 기대감을 실적 기대감을 주고 있고요. 또 연말에 와일드스타가 북미 런칭을 예정하고 있어서 역시
매출도 어느 정도는 갖춰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결국 38만 원에서 주가가 급락할 때는 이제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엔 주가 조정을 만들어 놨고 이제 2분기라든지 연말로 갈수록 실적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런데 지금 주가 지수가 여전히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매매하지는 않으시지만은 일단 지금 16만 7천 원권대를 중심해서 16만 5천 원대에서 매수 전략을 구사하신다면은 여전히 단기 매매 가능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방망이를 길게 잡는 것보다는 짧게 잡고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일단 21선이 일단 상승 턴에 있고 그리고 5일선도 상승 전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바닥주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는데 아직까지는 길게 매매하는 매매는 좀 자제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맥투자증권 이동수 센터장을 통해서 7월의 증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전망과 중국의 신용 경세 우려로 1,800이 여러 현재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800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정도인데요. 우선은 1,800선은 한국 증시가 장부 가치 대비 주가, 즉 PBR이 1배 이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1배 이하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가거나 또는 금융위기가 다시 오거나 이제 그런다면은 1배 이하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글로벌 경기가 또 다른 경기 침체로 가거나 그다음에 중국의 신용 경색이 은행 위기로까지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800선의 PBR 1배 이하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더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씩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 쪽으로 갈 가능성을 더 두고 그래서 6월보다는 7월에는 좀 시장이 좀 안정화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밴드로는 한 1800 정도에서 1910 정도 여기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봅니다. 우선 연준은 6월달 FOMC 회의를 하면서 이제 성장 전망을 수정했는데요. 2013년도 성장률 전망이 2.45%, 그리고 2014년은 3.25%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성장률 확정치 발표된 게 1.8%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3% 이상이 되어야 연준의 전망치에 부합하는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그게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좀 3.25%인데 일부 연준의 다른 지역은행 총재의 경우에는 2% 초반으로 보는 전망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정도 이상 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전망치대로 미국 경제가 흘러가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내년 같은 경우 3% 이상 전망이 달성되기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연준의 전망이 좀 낙관적이다라고 본다면 미국 경제가 연준의 의도만큼 되지 못한다면 양적 완화 축소가 버냉키가 말한 올해 연말에 축소를 시작해서 내년 중반도에 이제 중반에 끝나는 것인데요. 그것이 좀 더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예상만큼 그렇게 연준의 기대만큼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것 같고 그렇다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기대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신용경색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정부가 중국의 소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은행권을 제외한 대출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거를 축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 경제 지표들이 올해 1분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 좀 둔화되고 있고 또 성장보다는 경제 정책이 이 체질 개선, 또 구조 개혁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성장이 예상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것에 의해서 한국 시장 또는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결론들 말씀드리면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은 지나치게 좀 과도하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이 감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의 매도세가 지속되었던 이유는 사실 5월 중순에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이었죠. 그래서 한때 2.6%까지 올라갔는데요. 그것은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머징 마켓의 채권 시장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또 주식 시장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자산을 팔고 자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계속 악순환을 낳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연준의 예상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시장의 최근에 가파른 금리 상승이 좀 멈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기조가 변화해서 이제 매도가 아닌 조금씩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설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매도의 거의 끝자락에 가지 않았는가.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 대비해서 낙폭과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섹터들에 좀 걸쳐져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면서 낙폭과대된 부분들은 결국 아무래도 IT 업 쪽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135만 원대가 PER 지금 7배 수준인데요. 7배 수준은 극단적 저평가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주식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를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환율 부분에서 경쟁력을 특히 체력을 좀 많이 회복한 자동차 섹터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런 주들은 하반기를 겨냥해서 7월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게 상당히 투자 회복을 그동안 낙폭에 의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을 좀 회복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